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리더 김영롱입니다. 2020년 초입에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 사태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어려운 와중에도 대한민국은 K-방역의 힘을 보여줬고 경제 회복을 위해서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들이 함께 노력하고 있는데요. 오늘 더 리더에서는 세 가지 주제를 선정해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는 리더들의 메시지를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먼저 경제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정부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문 대통령께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형 뉴딜을 발표하셨습니다. 국정과제를 하셨는데 이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 스타트업들을 맡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하실 일이 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어떤 거를 좀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제 한국형 뉴딜이 크게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로 나뉘는데요. 네. 디지털 뉴딜과 관련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비대면 기업의 집중 육성이 저희 부서의 주요 업무입니다. 네. 그래서 비대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재택근무를 위한 그 플랫폼을 저희가 만들어 드리고요. 네. 그 부분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또 비대면 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글로벌화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이기 때문에 비대면 글로벌 100을 선정합니다. 또 그 비대면 기업의 선정 글로벌 100을 선정하는 데는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를 조성을 하는데요. 네. 이 펀드가 2022년까지 1조 원을 목표로 해서 민간이 6, 정부가 4 이렇게 같이 민간 합동으로 함께 투자한다는 것이고요.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의 특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비대면 기업에 집중 투자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 성공한 멘토 기업이 스타트업을 키우는 네. 그러한 형태로 진행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린 뉴딜은 그린 스타트업 타운을 만드는 것 그리고 그린 스타트업 100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그린 스타트업 타운을 만드는 것은 중소기업 밀집 지역이 보통 낙후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낙후된 지역에 앵커 기업이 하나가 들어가게 되면 그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 환경을 그린 개념을 집어넣어서 주거, 근무, 문화가 함께 어우러지는 네. 그러한 형태의 타운을 조성하는 것이 저희의 이제 중요한 일인데 이 부분에 굉장히 뜨거운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 스타트업 100은 환경부하고 같이 건강한 플라스틱을 만든다든가 하는 어떤 그 기술 벤처형 그런 기업에 지원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네. 네. 말씀하신 선방하는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도 사실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건 어떻게 잡고 계신가요? 포스트 코로나가 이제 저희는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하나의 모멘텀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도 혁신 벤처 스타트업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는데요. 예를 들면 코로나 맵을 만든 것도 스타트업이었고요. 마스크 맵을 만든 것도 스타트업이었고요. 또 K-방역으로 대변될 수 있는 진단 키트를 만든 업체도 스타트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타트업 벤처들이 대부분 다 중소벤처기업부의 R&D 자금이나 팁스 프로그램 같은 지원을 받아서 큰 업체들인데요. 네. 이러한 회사들을 좀 더 튼실하게 만드는 일, 이것이 이제 중소벤처기업부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고요. 그리고 스마트 대한민국을 위해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그러니까 99%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얼마만큼 디지털화돼 가느냐 이것이 앞으로의 국가 경쟁력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이커머스 시장이 계속 커가면서 전통 시장도 여기에 대응을 해야 될 거고 한데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좀 어떻게 대응하시고 기관 차원에서는 어떻게 계속 지원해 주실지 좀 큰 그림하고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특히 이 유통 환경이 변한 만큼 저희들이 그 온라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걸 통해서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네. 세부적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소상공인 부분은 특히 이제 민간 영역에서도 이미 그 IT 기술이나 이런 이 뛰어난 기술을 뭐 곳곳에 이렇게 도입해 있기 때문에 네. 저희들 특히 이제 정부 내지는 저희들 그 공단이 앞서 나가서 지원은 못하지만 그런 부분에 이렇게 따라갈 수 있도록 특히 이제 스마트 대한민국 내지는 스마트 소상공인 네. 뭐 이런 부분인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이 가격 표시판. 네. 그다음에 주문, 키오스크 이런 부분들을 좀 하면서 노동력도 좀 절감할 수 있을 거고 저희들은 스마트 소상공인, 스마트 상점 네. 이렇게 하는데 올해는 뭐 다양한 그 시도를 해서 이렇게 주변에서 이렇게 소상공인들 그걸 보면서 네. 그런 것들을 시도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 자, 마지막 질문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소진공 어떤 계획과 비전을 갖고 계신지 좀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 힘들어하는데 이 전통시장 상인들하고 소상공인들한테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소상공인들과 이 전통시장들도 지금 유통 환경도 이제 많이 바뀌고 특히 이제 이렇게 단기적으로 코로나19 사태를 이렇게 맞이해서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그 어려움을 잘 버텨낼 수 있도록 저희들 공단에도 최선을 다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근본적으로 그 매출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온라인이라든지 저희들 스마트 이 상점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적용해서 이 전통시장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튼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장들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어떤 그 칙칙한 이런 모습에서 이제 많이 화사해졌고, 그리고 전통시장에 가면 이렇게 뭔가 미묘한 그런 그 분위기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게 뭐 다양성, 컨텐츠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소상공인 매장 그리고 전통시장을 조금 찾아주시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이 좀 활력을 되찾고 이렇게 이거 매출도 좀 올리면서 활기를 찾아 나가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 전통시장 소상공인 매장 한 번 더 이렇게 좀 발걸음 해 주십사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가 말이죠. 어찌 보면 좀 발목이 묶여 있고 속도를 내지 못하던 에너지 전환 정책을 가속화시키는 그런 상황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 정부는 그린 뉴딜을 통해서 또 경제 성장을 이뤄내야 되니까 가장 시급한 게 지금 뭘까요? 에너지 전환 정책을 가속화시키는 데 있어서? 코로나 때문에 사실 다른 산업 분야는 지금 다 수출도 안 되고 그렇죠. 지금 축소되고 있죠. 그렇죠.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같이 축소될 거로 사실 많이들 봤어요. 왜냐하면은 코로나 때문에 이제 기름 잘 안 쓰니까요. 유가가 내려가고 그럼 유가가 내려갈 때 가장 타격을 받는 게 실은 이 재생에너지입니다. 네. 예, 상대적으로 이제 화석연료에 비해서 이제 그 재생에너지가 이제 비싸다. 비싸 보이겠군요. 이제 네. 또 비싼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겠어요. 이제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인식이 있었는데 이제 미래를 보는 거죠. 미래 산업이 이게 크게 변화가 일어나니까 에너지 분야가 한 해에 약 2천조 원의 세계적인 그 시장이 있습니다. 그 2천조 원의 시장을 놓고 네. 보니까 이쪽이 미래는 굉장히 큰 시장으로 될 것 같다. 그리고 여기서 일자리도 많이 나온다. 그렇게 네네네네. 되니까 이런 어떤 그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 네. 이런 때 이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한 그린 뉴딜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들도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 그다음에 미국, 유럽, 뭐 일본 이런 데도 할 것 없이 네. 전부 지금 그린 뉴딜을 디지털 뉴딜과 더불어서 중요한 분야 중 하나로 하고 있다. 네. 그래서 대개 보면요, 우리나라만 무슨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을 하는 거 아니고요. 그렇지 않겠죠. 우리가 이거 할 때도 다른 나라 한 것들 다 보고 네, 네. 그렇게 해서 좋은 것 취하고 또 우리 특성에 맞는 거 그걸 고려해서 이렇게들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판 그린 뉴딜이다 그렇게 이름을 그래서 붙인 거죠. 예. 네, 그럼 한국판 그린 뉴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판 그린 뉴딜이 이제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고요. 좀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우리가 한 발 늦었는데 막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그린 뉴딜의 한국판 그린 뉴딜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네. 일단 하나는 우리가 경제 위기 극복, 그래야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기후 위기 극복. 그런 차원이 있다. 네. 이 목적을 보면. 네. 근데 두 개가 좀 배경이 다릅니다. 네. 경제 위기는 코로나 때문에 생긴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기후 위기 이 문제는 이건 오래된 겁니다. 이건 코로나와 관계없이 그 전부터 온 거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 한 20년 동안의 하나의
그 에너지 전환이라는 것을 만들어낸 게 이제 기후 위기 이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만나서 이제 한국판 그린 뉴딜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린 뉴딜이 이제 목적으로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게 일자리 창출이 첫째는 있죠. 일자리가 이제 가장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이런 바이오라든가 수력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신산업 창출도 목적이다. 이번 코로나가 이제 지나가게 되면은 이걸로 인해서 이제 전 세계적 큰 경제적 충격이 왔는데 이때 도태될 산업들이 빨리 도태되고 새로운 성장 산업들이 보다 좀 빨라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디지털 분야의 비대면 같은 경우도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이게 촉진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린 뉴딜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깨고 그린 뉴딜 분야에 대한 투자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크게 일어났고 한국도 그에 따라서 지금 적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우리가 좀 투자가 좀 미흡했던 그 에너지의 5대 산업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생에너지, 배터리, 그다음에 가스 분야, 그다음에 방사선 산업 분야, 그다음에 그린 리모델링 이제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분야가 굉장히 이제 빨리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신산업 창출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내수 진작입니다. 아, 그래요? 이제 우리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질수록 우리 그 수출이 상대적으로 특히 어렵고 그럴수록 내수 진작이 있어야 그 여러 연관 산업들이 이제 같이 이제 유지가 되죠. 그다음 이제 또 하나가 이제 그린 뉴딜의 목적은 재정 창출입니다. 이건 뭐냐면 되게 이제 재정 소모로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정부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 70조 원 넘게 투자를 하면은 그걸로 인해서 이제 일자리는 나오겠지만 이건 그냥 쓰고 버리는 거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저희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이데나라고 해서 국제 재생에너지 기구에서 나온 걸 보면요. 1조 원을 투자하면은 2조 원 정도의 그 투자 회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린 뉴딜은 재정 창출형 뉴딜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포용 성장 측면도 있습니다. OECD가 이제 얘기하는 그 포용 성장이죠. 포용 성장은 사회적 약자, 경제적 약자와 더불어 성장하는 게 이제 포용 성장이거든요. 근데 그게 왜 이게 가능하냐면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 지역 발전이 굉장히 뒤처진 분야들이 많습니다. 그런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린 뉴딜에서 얘기하는 그 에너지는 분산형 에너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전 지역이 이렇게 분산되어 있어요. 특정 지역이 이렇게 모여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동안 발전이 더뎠던 곳, 취약한 곳, 농산, 어촌 이런 지역에서 직접 거기에서 그 수익이 발생하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게 대략 1년에 약 한 40조 원 정도 이게 이제 전부 전환이 끝나면 약 한 30년 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10년 후를 보더라도 한 17조 원 이 정도가 그 지역에서 직접 소득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포용 성장의 이런 측면도 있다. 예, 그래서 그린 뉴딜을 어느 한 측면만 놓고 볼 것이 아니라 환경, 경제, 사회적 불평등 해소 이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이런 성장 계획이다. 예,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K-방역은 세계 표준이 됐고 한국산 코로나19 진단키트는 전 세계에 수출되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 있는 한국의 바이오 산업, 이 바이오 산업 선두를 달리고 있는 리더들의 목소리를 함께 들어보시죠. 한 달 만에 진단키트 개발에 성공을 하셨어요. 이게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그 기존에도 대표님께서 이 분야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를 하셨던 부분이 있고 해서 가능한 일이긴 하지만 그 과정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좀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분야는 특히나 이 결과가 금방 알 수 있는 분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분 정도만 지나면 결과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제품의 어떤 그 개발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정말 좋은 성능, 정말 좋은 퍼포먼스가 있어야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근데 보통은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려면 사실은 장기적으로는 1년 이상의 시간을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이 한 달 동안에 이뤄냈던 쾌거는 대부분의 어떤 기술 개발들이 스텝 바이 스텝이죠. 그래서 어느 상황을 확인을 하고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고 그 상황이 확인되면 또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고 이런 상황으로 개발이 시작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워낙에 촉박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가능한 그 경우의 수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네. 없었어요. 그래서 시간을 최대한 짧게 진행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네. 그런 것들로 통해서 저희가 시간을 당겼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표님, 최근에 이 보면은 파미셀 이제 줄기세포 치료제사로는 워낙 유명히 잘 알려져 있고요. 셀그램 AKI라는 그 치료제가 요즘 좀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최근에 또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코로나19 이 중증 폐렴 이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을 좀 받았어요. 최근에 이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치료제로 거론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우리 파미셀이 그 개발한 셀그램 AKI 이번 그 치료 목적 사용 승인 받은 게 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새로운 감염체로서 중대한 합병증인 중증 폐렴을 유발하여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입니다. 이러한 중증의 폐렴을 일으키게 되면 폐 손상이 오고 이것은 재생불능 상태까지 도달하게 되는데 이 손상이 오는 기전이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반응이 인체 내에서 급격하게 일어남으로 해서 결국에는 오히려 인체가 손상을 보는 거죠. 이럴 때 줄기세포가 과거로부터 면역 조절 능력이 매우 탁월하다는 것이 인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줄기세포를 투입함으로써 기본적인 면역 기능을 유지하면서 합병증으로 나타나는 면역 반응을 억제하고 폐 손상을 줄여주는 거죠. 이것은 바이러스 자체를 억제하지는 못합니다. 네. 그러나 바이러스는 면역 반응에 의해서 궁극적으로는 제거되겠지만 또 새로운 약으로 제거되겠지만 이미 폐 손상이 심하게 와 있다면 네네. 환자는 재생이 힘들죠. 이런 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고 중증 환자가 많은 중국이나 미국, 영국, 이스라엘 등에서는 꽤 사용이 돼서 그 네네. 임상적 의미가 꽤 확인되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국내에서는 우리 파미셀처럼 하는 이런 치료제는 파미셀이 유일한 건 거죠? 저희들이 처음 허가를 받았고 네네네. 이후에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른 회사도 한두 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조는 이제 우리 파미셀이 저희들이, 가장 먼저 만들었고. 빨리 허가받았습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 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이 이 재택근무, 원격 제어, 인공지능 로봇 등 이 비대면 산업의 성장인데요. 앞으로도 경제 전반의 비대면화와 또 디지털 전환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1차 산업이라고 불리는 농업 역시 스마트하게 바뀌고 있는데요. 코로나19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있는 비대면 산업 분야의 리더, 지금 만나보시죠. 이 코로나19 사태가 터지자마자 이 재택근무, 원격근무 소프트웨어를 무상으로 이제 공급했다. 이래가지고 사실은 화제가 됐었거든요. 네. 어떤 그 판단을 하신 건가요? 저희들이 1월 말경에 무상 네. 선언을 했습니다. 어. 그때 그렇게 빠르게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일본의 동일본 대지진 때 저희들이 이제 무료로 제공을 했던 경험과 그다음에 일본의 각종 이제 재난이 일어날 때마다 무료로 했던 경험들이 많았습니다. 그 경험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간단한 그 이유였습니다. 그 이유로 동일하게 한국에서도 이렇게 큰 국가적 재난의 상황에 처할 것이다라고 하는 조금은 예측된 그런 행위를 미리 했던 거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진짜 세계적 팬데믹으로까지의 확대가 이루어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조기에 빨리 무료 선언을 해줌으로써 국가와 기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로 인해서 저희들이 많은 사랑을 받게 됐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자, 뭐 끝으로 사실은 이제 코로나19 시대인데 또 이제 코로나19 지나면 또 어떤 시대가 될지 다들 좀 이렇게 궁금하기도 하고 여기저기 각계각층에서 준비도 많이 하고 여러 기업가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좀 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많이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알소프트의 그 서 대표님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좀 준비하고 계신지 그 향후 그 목표 그다음에 그 비전에 대해서 한번 좀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주주님들한테 한번 좀 공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많은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많은 전문가들 분들께서 예측을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요.
아무래도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이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약간은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 비대면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한테 우리 삶에 가까이 와버렸기 때문에 뭐 특별한 것은 없을 것이고 그게 지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은 높다라는 것은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더 이상 출장을 가지 않더라도 비즈니스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고요. 이미 예전 같았으면은 출장을 반드시 가야 되겠습니다만은 이제는 안 가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전 세계인들이 비대면이라는 것을 또는 재택이라는 것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 이해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에 이어서 이제 비대면에 이어서 앞으로 발전될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AI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바꿀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이제는 AI 시대가 도래할 것이고 이 AI가 비대면과 다양한 어떤 기술적 삶을 기술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이 들며 R스포트도 원격이라고 하는 기술 또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기술에 안주하지 않고 AI 기술로 더욱더 발전하는 그런 어떤 소프트웨어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뭐 언택트다 이런 얘기들 참 많이 합니다. 산업 전반적으로 조금 분위기가 좀 이렇게 우울한데요. 이런 언택트 관련 기업이나 산업은 무엇보다도 지금 시장에서도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실제 로보티즈의 최근 어떤 근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언택트 말씀하셨는데 네. 이제 또 본의 아니게 뭐 수혜주냐 뭐 이런 질문도 받고 그렇습니다. 근데 네. 지금 이 시기에 이제 좀 적절한 단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많은 분들 그리고 특히 이뭐 방역 당국이나 의료진들이 고생하고 계신데요. 네. 일단 거기에 대해서 감사 응원 말씀도 좀 드리고요. 예. 그 로봇에 대한 그 배송 서비스, 자율주행 로봇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래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시범 서비스를 최근에 이제 수행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코로나19 시기하고 겹쳐서 저희도 이제 본의 아니게 비대면 서비스다라는 어떤 또 주목도 받게 됐고 그것에 대해서 또 주변에서 기대감도 많이 이제 높아져 있으신 게 또 사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까도 이제 김혜인 대표께서 식량 안보, 뭐 국가적인 차원에서 뭐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 속에서 어떤 그 농업의 미래 어떻게 전개될지 뭐 전문가로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고 그 속에서 엔싱은 어떻게 좀 그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 어떤 성장 목표를 달성해 나갈 건지 이런 말씀도 한번 좀 끝으로 한번 해주시죠. 예, 저희가 지금 현재 농업 산업을 봤을 때는 농업이라는 산업은 대표적으로 그 노동력 중심의 산업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모든 게 어떤 지식이라든지 정보, 데이터 중심의 산업으로 재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에 있어서는 여러 전후방 산업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농업에 필요한 뭔가를 제공하는 뭐 비료, 종자, 저희 같은 농업 솔루션들을 제공하는 회사들이 있고 또 그 결과물인 농산물에 대해서 유통이라든지 가공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전후방 산업과 그리고 가장 중심이 되는 농업에 종사하시는 농업인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지금 사실 농업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런 산업이라는 인식이 많이 있는데요. 오히려 굉장히 안전하고 깨끗하고 일하기 좋은 이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거대한 산업으로 재편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은 많은 농업 부분이 어떤 국가 간의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에 이런 뭐 코로나 사태 이후에 자국 내 생산 중심, 그래서 이제 로컬 재배 중심으로 또 재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들은 또 우리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깨끗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지속 가능하게 공급을 해줄 수 있느냐라는 어떤 퀘스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는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런 더 많아질 인구에게
안정적으로 양질의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솔루션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희뿐만이 아니라 뭐 전 세계의 기업이나 아니면 연구기관이나 산업계나 아니면 뭐 정부 기관이라든지 모두 고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또 어떤 해결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는 기존에 겪어보지 못한 뉴 노멀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와 또 국제 질서가 변화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정부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내세워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비전을 제시했고, 또 기업은 디지털 경제와 비대면 서비스 등 새로운 산업 분야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리더들의 해안을 기대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